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VIG 파트너스의 이철민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희는 2005년부터 사모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는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약간 그 주식 투자, 일반적인 뭐 개인들이 하는 주식 투자 영역과는 조금 달리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해서 그 지분을 다시 매각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시각에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흐름상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워낙 좀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여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뭐 저보다 아까 먼저 나오셨던 존리 대표님이 훨씬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이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시경제 환경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기업 가치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런 변화를 일찍부터 감지하고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대표적인 사모펀드 사례인 3G 캐피탈이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의 미국계 펀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VIG 파트너스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2005년에 보고펀드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우선 됐고요. 지금까지 거의 17년 동안 한 4조 가까이인 자금을 투자를 했고, 현재 4명의 파트너와 한 15명 정도 되는 프로페셔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중소 중견기업, 여기서 말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란 한 기업 가치 기준으로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되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저희 투자자들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짧게는 3, 4년, 길게는 6, 7년까지 보유하다가 그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다시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경영권 투자 사모펀드 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소비재, 유통, 금융,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뭐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영역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은 뭐 아까도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버거킹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이고요. 뭐 BC카드, 동양생명, 하이파킹,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본촌치킨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없는 미국과 동남아에만 있는 한식 치킨 프랜차이즈, 또 쿤달이라고 하는 주로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마켓에서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쿤달이라는 브랜드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 또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도 저희가 지금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장 내 위상은 사모펀드 업계를 뭐 이것만 설명드려도 1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업계는 투자 전략과 이 그래프에서 보면 Y축이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의 규모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 나눠보면 그 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사는 회사가 있고 기업의 소수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 그 두 개를 다 하는 회사들에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 벤처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아예 뭐 1조가 넘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중견 기업, 그러니까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의 경영권 지분만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한행컴퍼니, MBK, 어피니티, 뭐 KKR, 칼라이, TPG 이런 외국계 또는 팬에시아 글로벌 펀드들은 주로 오른쪽 위,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영권 지분을 투자하는 회사들이라 저희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는 국내 다양한 연기금, 증권사, 보험회사 그리고 은행들이 투자를 해주시고, 저희 펀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펀드의 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또 연기금, 증권사, 보험사 또는 패밀리 오피스, 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저희를 투자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마 국내에 있는 사모펀드 중에 투자자 군이 정확히 반이 국내고 정확히 반이 해외인 유일한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통계학을 전공했고요. 그런데 뜻한 바 있어 MBA를 가서 MBA를 졸업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4년 반 정도 주로 대기업의 통신, 뭐 IT, 미디어 관련된 전략을 하다가 마지막 2년 반 동안 대기업의 M&A 건을 자문하는 그 인연으로 보고펀드가 설립될 때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분야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아이템인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의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이제 뽑아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전례 없는 유동성이 전 세계 경제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여기 있는 차트가 아니어도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뭐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 그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등 뭐 대통령이 기념주화를 1조 달러짜리 발행해서 뭐 그 연준이 사주면 어떠냐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미국의 정부 부채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달러가 시장에 엄청 공급되고 있다라는 그 신호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2차 대전 시기만큼이나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저희도 국내에서도 목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엔 저희 뭐 기본적으로는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관계 당국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흐름도 이 풀려져 있는 유동성 또는 앞으로 계속 풀려질 유동성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거,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차트가 아니더라도 당장 뭐 다우나 S&P 또는 나스닥이 거의 올해 들어서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몇십 번씩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도 전례 없이 높아진 상태라서 지금 300%가 넘어갔으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이 주식시장의 활황과 그다음에 자본의 유동성의 풍부함 때문에 IPO가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모한 금액이 16조 원 가까이 돼가지고 이게 아마 역대 최고,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은 보통 1년에 뭐 많았어야 10조 정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보통 한 뭐 1, 2조에서 많아야 6, 7조 정도가 1년에 공모 금액인데 올해만 지금 16조고, 지금 연말까지도 IPO가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당장 카카오 페이도 뭐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흐름은 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 흐름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그 돈의 상당수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전통 산업이 아니라 성장주 미래 산업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차트는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상대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팬데믹 이후에 성장주들의 주가가 훨씬 더 가치주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 국내에서도 아까 뭐 미국이나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저희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제가 이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2001년과 2010년과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뽑아봤는데 2021년 10월 15일 기준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다 누가 봐도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예요. 뭐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은 지금 배터리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 SDI 역시 배터리고, 현대차는 원래는 성장주로 생각 안 했는데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당연히 바이오 분야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탑10, 물론 이제 코스닥을 제외한 거긴 하지만 코스피 내에서도 그냥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에 기반된 시장으로 변모를 우리나라는 했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 하에서 과연 그러면 기업 가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극단적으로 저는 뭐 제가 가끔 이제 언론에 칼럼을 쓸 때 가장 많이 쓰고 최근에도 하나 쓰면서 제가 했던 건데 이 모든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되게 극적인 사례가 그건 쿠팡의 저희는 성공적인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 쿠팡의 상장과 비슷한 시점에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금액 GMV라고 하죠. 그로스 머천다이징 밸류라고 하는데 GMV가 한 20조가 좀 넘었고 작년에 이베이도 뭐 비슷한 규모고요. 근데 회계상 매출액은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입을 해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해서 자기 물류센터에 두고 본인이 직접 딜리버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좀 큽니다. 반대로 이베이는 원래 플랫폼 자체의 시작이 미국 이베이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G마켓이나 또는 옥션이나 G구 이 세 가지 플랫폼 모두 다 직접 사입은 하지 않고 그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고 이제 이베이는 그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회계상 매출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그 차이 때문에 거꾸로 쿠팡은 연 수천억씩 적자를 계속 보아왔고요. 이베이는 그래도 꾸준히 몇백억씩 이익을 내왔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0% 지분 가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쿠팡이 상장될 때는 100조였는데 지금 한 60조 정도 됩니다. 주가가 좀 떨어져서 지금 30불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조 정도의 마켓캡,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베이는 얼마 전에 신세계그룹의 매각한 기준으로 보면 한 4조 정도 돼요. 100%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저 위에 보시는 제 첫 번째 칼럼인 GMV의 성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두 회사가 비슷하지만 사실 쿠팡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 쭉 성장을 해온 반면에 이베이는 그 성장이 더뎠거든요. 그 차이를 제외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특히 저희 같은 사모투자 펀드 회사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회사가 도대체 이익을 얼마나 지금 벌고 있고 이익이 얼마나 더 늘 거냐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 쿠팡의 사례는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기업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 근데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했고 현재 물론 100조보다는 떨어졌지만 40% 하지만 60조 원이라는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사실은 올 초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 뭐 저희 사모펀드 투자자, 벤처캐피탈, 대기업, 증권사 또는 은행까지 모든 이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놀랬던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등장한 컨셉이 이제 템이죠. 물론 이 템은 뭐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컨셉이긴 하지만 템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서 그 특정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영위할 걸로 예상되는 사업 또는 영위할 수도 있는 사업의 전체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라는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지표를 만들어낸 거고요. 사실 그 위에는 이 회사가 실제 영업하고 있는 현재 사업 기준으로 SOM이라는 컨셉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서비서블 앤 어드레서블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향후에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할 수 있는 마켓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템은 그걸 넘어가가지고 이론상 이 회사가 과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제품을 판다면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거는 뭐 저희가 투자권과 무관하게 예를 들면 그 세탁소가 있다고 치면 세탁소 뭐 아시겠지만 체인점도 있고 한데 저 국내에 있는 세탁소 체인점 입장에서 보면 뭐 본인들이 전국에 뭐 1000개에서 2000개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세탁 시장 자체가 뭐 그들이 보기에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되겠죠. 그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세탁소와 세탁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다 합친 그래서 결국 세탁 시장 전체 규모가 어떤 A라는 업체에 이제 템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서 오케이 나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세탁소로 오지 말고 뭐 몇몇 이미 사업자가 있습니다만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돌려다 드릴게요 했을 때
언뜻 생각해 보면 두 회사의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은 똑같죠. 왜냐하면 뭐 세탁 이상의 뭘 할 수 있겠냐. 다만 소비자가 좀 편하니까 나 집에서 비대면으로 세탁물을 맡겨놨을 때 다음날 세탁해서 갖다 준다. 그 차이만 있지 뭐가 다르지 했는데 이제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나 또는 그 회사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 잠깐만. 일단 우리 수거하는 인력들 또는 배송하는 인력들이 그 집에 매일 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직접 방문해서 뭔가 수거하고 뭔가 다시 갖다 주고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잠깐만 거기다가 뭔가를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선을 한다든가 세탁물을 보관을 한다든가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내가 거기다 갖다 판다든가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템이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사업자가 있을 때 기존의 사업 모델을 넘어가가지고 갖고 있는 자산을 늘려서 그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템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의 템을 굳이 비교해 보면 이게 뭐 쿠팡이나 이베이가 발표했던 숫자거나 그들이 공인했던 숫자는 아니지만 이걸 굳이 60조와 4조를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똑같죠. 내가 뭐 쿠팡에서 사나 이베이에서 사나 뭐 똑같이 국내는 한 100몇십 조 되는 160 정도 되는 시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쿠팡은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 싱가포르, 뭐 대만, 동남아에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가고 있고 이미 그 시도를 하고 있고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한국만의 시장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이커머스 시장도 쿠팡의 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온라인 식품 관련해서도 이베이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물건을 사입해서 딜리버리하고 새벽 배송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 쪽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판매자가 배송하는 신선식품이라든가 또는 뭐 과일 이런 것들은 야채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켓프레시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신선식품 식품 시장도 온라인화에 적극적으로 마켓컬리랑 싸우면서 확장을 하고 있어서 그 시장 40몇 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음식 배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 이츠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요기요와 싸워서 2위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 시장도 23조. 그다음에 간편결제 쿠페이라고 하는 쿠팡의 페이먼트 서비스를 직접 함으로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쿠팡 사용자들이 지금 원클릭으로 또는 슬라이딩 한 번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페이먼트 제3자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것도 120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OTT 서비스를 그 쿠팡 로켓 와우 회원들한테 제공하면서 그 시장에도 이제 뛰어들었죠. 그런데 이베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여기서 말한 이베이는 이제 신세계가 사기 전에 이베이죠. 뭐 미국 회사 이베이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진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투자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TT라든가 신선식품 배송이라든가 또는 음식 배달을 할 여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매각의 매물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템의 근본적인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60조와 4조를 결정한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템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1조 달러가 넘어간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이미 뭐 주당 1,000달러가 넘었잖아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GM, 뭐 현대, 포드 뭐 이런 다른 주요 뭐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들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그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연간 판매하는 자동차의 대수, 그들이 만들어내고 이익의 수준,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시가총액 차이는 아주 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지금 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요. 자동차는 그냥 매니팩처링에서 물론 그것도 뭐 최근에 마진도 많이 남기지만 그건 공급하는 거고 그 위에 자율주행 그렇게 만들어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도입하고 그게 자율주행 택시에도 쓰일 거고 경쟁 자동차 회사가 플랫폼이 개발이 안 되면 거기에 공급할 거다라고 해서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설명을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똑같이 숙박업계에서도
아코르라고 하는 글로벌 호텔 체인과 에어비앤비의 마켓캡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평가되거나 이렇게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의 상식선으로 또는 기존의 업계의 관행으로 알고 있던 기업가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찾아보면 이 템의 차이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저희의 관찰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그런 템의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 직접 나서가지고 이베이를 인수하고 더블 컨셉을 인수하면서 본인이 한계가 있던 오프라인 유통 사업에서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다라고 해서 밖에서 보면 무리한 투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투자를 안 했을 때 본인이 이 신세계라는 그룹이 또는 이마트 정확하게 이마트라는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이 템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들도 매각하고 성수동에 있는 본사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오케이 우리는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신세계 사례는 얘기했지만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겠냐? 그걸 제가 기본적으로는 뭐 기업들 또는 뭐 외국계 뭐 기업들 또는 국내 대기업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모펀드 분야에서도 일찌감치 이 템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 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입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끈 회사가 있어서 그 트리지 캐피탈이라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지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브라질에서 시작한 회사고요. 브라질에서 투자은행에서 일하던 창업자가 다른 창업자 2명과 함께 야 이거 우리 지금 계속 뭐 투자 자문업만 해서는 큰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 장기적으로 보니까 브라질 산업 경제도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건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은 1990년대 시작을 했는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회사고요. 여기 있는 드림빅이라고 하는 책이 이 창업자 세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쓴 책인데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번역본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번역이 워낙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그 영문본을 읽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사모펀드 같지 않게 그리고 기업의 운영의 철학을 본인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운영 철학을 명확하게 세팅하고 그거를 실행해서 실제 성공 사례가 계속 만들어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트리지 캐피탈에 일단 플레이북이 있어요. 그게 정리를 이코노미스트에서 했었고 이 책에도 나오는데 가장 재미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분들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경영권을 당연히 사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 당연하지만 경영진을 바꿔야 됩니다. 조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이 너무 중요한데 기존 경영진이 잘 못해왔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 또는 템을 실현 못했던 회사들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느냐 PSD라고 하는 딱 3가지 스탠다드가 있어요. P가 Poor, S Smart, D Deep Desire to Get Rich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PSD 스탠다드로 어떤 회사를 인수하면 기존에 이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젊은 친구들을 다 새로운 경영진을 넣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버거킹 미국 본사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서도 버거킹 지사의 임직원들을 다 재조정하면서 저희가 그 즈음에 이제 버거킹 코리아를 샀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목도했던 거 일단 버거킹 글로벌 CEO가 31살 하버드 MBA 출신 이런 친구가 그냥 CEO랑 뭐 그 전에 CEO 경험 없죠. 아시아 헤드 그 버거킹 아시아에서 인터널 카운슬러 일하던 변호사 30대 중반. 근데 인터널 카운슬인데 그냥 CEO.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아시아 헤드 됐던 친구는 하버드 MBA 졸업하고 그냥 2년 정도 이 버거킹에서 아시아 극동아시아 한국과 중국을 담당했던 친구를 그 다음 CEO로 바로 앉히고 그 친구는 지금 이 트리지 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글로벌 그 식음료 회사의 유럽 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4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이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뭘 제시를 하냐면
템하고 디렉트리 연결되어 있는 Big Hairy Audacious Goal. 이게 뭐냐면 하여튼 말도 안 되게 생각하지만 엄청 말도 안 되는 큰 목표와 목적을 제시를 합니다. 야, 너 생각해보자. 이게 네가 지금 버거킹의 아시아 헤드, 물론 젊은 날 30대 초반에 왔는데 근데 여기서 끝날 거 아니잖아. 야, 우리는 진짜 꿈은 글로벌 식음료 회사 1등을 만들면 그 1등에 아시아도 유럽도 북미도 다 좋은 사람 필요할 거 아니야. 네가 아시아에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 그걸 다 묶어 있는 회사에 유럽도 가고 본사 헤드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보기엔 거기는 너무 기회가 많아. 왜? 식음료 회사는 전통 산업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가 안 가. 똑똑한 사람이 안 가. 젊은 사람이 안 간다니까. 근데 네가 지금 30대 초반이지만 너 똑똑하고 야심이 있지. 돈 벌고 싶지. 너 원래 너 못 살잖아. 자, 와. 내가 너 제대로 밀어줄게. 그리고 네 밑에 혹시나 불편하게 너를 만들 사람은 다 없어주고 거기에 쓸데없는 격식, 양식, 무슨 의전, 쓸데없는 비용 다 제거해줄게. 너도 이코노미 타고, 나도 이코노미 타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 내부 문화, 그러니까 3G 캐피탈 처음부터 창업자들이 갖고 있던 굉장히 심플리시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내가 경영은 되게 심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그 문화를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 이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서 그 회사에 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가 예를 들면 버거킹 미국 본사가 상장돼 있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자가용 비행기 다 없애고 45세 이상 임원 다 날리고 뭐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내부의 방 다 없애고 뭐 CEO 방 이런 건 다 없애고 비행기는 무조건 이코노미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단 여기서 성공을 하면 너와 네가 뽑아온 경영진과 직원들 다 돈 많이 벌게 해줄게라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이 3G 캐피탈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드림빅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성공한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비얼 스토리인데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 브라마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맥주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 2개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회사 이름이 브라마가 됐고요. 그게 이제 89년도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터브루라고 하는 유럽계 맥주 회사가 나왔을 때 돈을 추가적으로 모아서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인베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노이즈 부시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를 사서 밀러 같은 거 갖고 있는 밀러가 아니라 뭐 미국의 많은 브랜드 갖고 있는 아노이즈 부시를 사가지고 AB 인베브로 만들고 가장 최근에는 사브 밀러라고 하는 미국 그 맥주 회사 사서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맥주 시장의 한 30% 정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사례는 중간에 저 M&A 하는 과정에 돈이 없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오비 맥주를 두산그룹에 사서 운영을 하다가 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오비 맥주를 팔았죠. 어피니티와 KKR 컨소시엄에. 그래 2조에 팔고 불과 3, 4년 후에 6조에 다시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M&A가 끝나서 자금 여력이 생겨서 2조에 팔았던 걸 6조에 사들여서 지금 현재 오비 맥주를 가지고 있죠. 그럴 정도로 자신감 있는 산업이고 이 산업이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생각해 보면 글로벌 맥주 시장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처음에 브라마라고 하는 브라질 맥주 회사에 투자했을 때도 딱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수요는 있는데 콜드체인 물류가 안 되고 매장에 지금 공장에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걸 알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글로벌리 확장을 했던 사례고요. QSR이라고 하는 퀵 서비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푸드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버거킹 상장되어 있는 버거킹이 워낙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아니까 상장을 하면서 딜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딜리스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변화, 글로벌리 파트너를 다 바꾼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두산그룹이 하고 있었는데 두산그룹이 아니라 VIG 파트너스에다 주고 야 성장 1년에 20-30%씩 성장 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 저희도 성장을 해서 저희 성공적으로 엑시트 했는데 그런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걸 기반으로 캐나다에 있는 팀 홀튼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던킨이라 불리는 이 도너츠 커피 파는 체인점을 인수했고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RBI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17년에는 파파이스까지 인수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세계 3위의 QSR 업체입니다. 첫 번째가 아마
맥도날드고 두 번째가 스타벅스고 3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케첩 스토리인데 버거킹을 사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케첩과 마요네즈가 엄청 쓰여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벅셔 해더웨이랑 같이 얘기해서 그 하인츠를 일단 사고요. 그 다음에 하인츠의 경쟁사이기도 했던 크래프트를 인수해가지고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식품 그 원재료 업체를 만드는 중에 그 업체 중에 하나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기업의 성장 스토리의 상당 부분은 진짜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시길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그들한테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 모든 스토리에 특히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 스토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 보면 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발견했던 사안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